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본의 코인체크가 4월부터 비트코인 현물 지정가 주분에 상한, 하한을 도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4월 1일부터 비트코인 현물 거래 지정가 주문에 상한과 하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공지를 했다. 공지에 따르면 상한, 하한 제도 도입 시 코인체크 사용자는 비트코인 시세의 플러스 마이너스 50% 안에서만 지정가 주문이 가능하다고 말을 했으며, 주문 가능 가격 범위를 벗어난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가 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코인체크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요. 코인체크에 대한 거래소 순위를 보시게 되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99위 순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성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일본 거래소의 특히 파생 상품 거래소 위주의 레버리지를 통상 2배, 4배 정도밖에 못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오히려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계 거래소가 이걸 한다라고 하면 좀 더 괜찮아질 수 있겠지만, 일본의 레버리지에 대한 비중이 확 줄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독보적인 중국 거래소 위주에 대한 볼륨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판테라 캐피털이 암호화폐 금융시장이 높은 상관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약 일주일간 우리의 토큰 리스크를 15%가량 줄였다. 단기적인 암호화폐 시장, 기존 금융시장 간의 높은 상관관계는 끝났으며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독립적으로 움직이게 될 것이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일 것이며, 비트코인은 11년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블록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는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현재 시장은 매우 변동성이 큰 알고리즘 매매 형태가 적합하다. 우리는 알고리즘 전략에서 디지털 에셋 펀드의 지분을 30%까지 늘렸다라고 이렇게 미디엄을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 판테라 캐피털에 대한 주장이다 보니까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유투데이가 블록체인 분석 플랫폼 트윗을 인용을 해서 1개 이상 비트코인을 가진 주소가 역대 최대치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그 개수가 무려 79만 개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리플 소송 원고 측이 리플 대표에게 투자자들에게 덤핑을 하고 있다 라고 해서 ICO의 증권법을 위반했다라는 주장으로 지금 집단 소송 중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원고가 저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난해 12월 14일 날 인터뷰에서 개인적으로 XRP를 투자하고 있느냐의 질문에서 나는 롱에 일단 포인트를 잡고 있다, 포지션을 잡고 있다, 내 개인 잔고 시트의 높은 비율로 XRP를 롱이다, 장기 보유자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2017년도 갈리 하우스는 6,700만 개 XRP를 판매했다라고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건 원고 측 주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빵형은 달러와 다른 암호화폐 대가로 XRP를 개인 투자자들에게 투매하고 있었다. 변호인들은 빵형과 XRP 판매에 대한 독점적 정보와 우산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투자자에게 그들의 표현에서 그것을 빠뜨렸다. 따라서 빵형의 진술은 투자자들의 중요한 사실을 잘못 전달하고 누락한 것이다. 일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초반부에서에 대한 모든 인터뷰를 들어보았을 때 충분히 오해를 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고,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던 것도 일단 기본 베이스로 깔고 본다라고 해도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이제 XRP를 더 이상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이즈가 바로 보이지 않다 보니까 뭐 데비드 슈아츠나 빵영이 최근에 뭐 아이폰과 같다, 뭐 XRP는 그냥 단순히 이체 송금용으로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 뭐 이렇게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투자적 관점으로 보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것인데, 빵영이 저런 멘트를 했다라는 건 상당히 불신을 많이 줄 수 있을 만한 여건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져나갈 구멍은 항상 만들어 놓고 저런 주장도 중간마다 하기도 했어요. 물론 이 소송건이 앞으로 어떻게 잘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안 좋은 흐름으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시총이 높기 때문에 전자코인 시장에 미친 영향도 꽤 클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번 사태 좀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KB금리은행이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라고 되어져 있어서요. KB닥을 출시하기가 곧 임박이다라고 해서 요 이미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3표 출원을 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심사 대기라고 되어져 있죠. 그리고 발행 시점은, 아니, 이거를 올렸던 시점은 1월 31일자 기준으로 일단 올려놨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고, 앞으로 코인 시장 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그런 특근법도 저분들이 이미 소스를 알고서 상표권의 등록을 1월달에 마쳤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조만간 은행이 기존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예대 마진율이 안 좋고 앞으로 예치 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예치금도 많이 쌓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다른 사업에 대해서 신사업 부분으로 좀 돌파를 해서 수익을 좀 많이 가져가 보고자 해서 이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얼마만큼 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소식이고 커스터디 위주로 일단은 첫 스타팅을 끊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종류에 있는 사업을 다각화했었을 때는 우리한테는 매우 좋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잠깐 사업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요.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대한 가상 자산에 대한 거래, 관리, 상담, 투자, 운영, 그리고 수탁, 정산, 청산, 거래, 위탁, 수탁, 신탁 등등에 대한 모든 사업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방대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쓰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다른 은행들은 그런 액션을 취한 게 있냐? 라고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한번 자료를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2017년도 12월 29일자에 나왔던 기사 내용을 보시게 되면 신한은행이 비트코인 금고 개발, 거래소 해킹 걱정은 끝이다 라고 해서 은행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을 해서 간편 송금도 지원을 준비까지 하다가 이제 그 박상기의 난으로 인해서 이게 다 짜그라졌죠. 네. 그랬던 때가 있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은행에서 준비했던 디지털 화폐 위비코인이라고 해서 2017년도 9월 달에 이걸 추진을 했습니다. 암호화폐 좀 비슷한 유형에 있는 성향을 갖고 있는 거를 꺼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시너지 효과를 내보려고 준비를 좀 많이 했었는데요. 이것도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박상기의 난으로 박살이 났죠. 그래서 은행들이 이제는 뭐 특근법으로 인해서 명확한 자산군까지 지정을 받은 상태이다 보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도 조금 더 괜찮은 금융상품군이나 그런 거를 좀 연구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사업과 마케팅 쪽으로도 잘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특정 상품군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스터디 부분이 이제 된다라는 것은 이걸
조금 더 심도 있게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요게 이거랑 좀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커스터디가 된다라는 것은 CBDC에 초입부를 한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재미난 소식이 꽤 많이 들릴 것으로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미국의 시카고 상품 거래소의 이사 후보자가 암호화폐 채굴로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블록의 보도에 따르면요. CME 이사 후보에 지명된 단테라는 분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이 암호화폐 채굴 사업에 진행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일단은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블랙록과 같은 CME 그룹은 최대 주주들의 이해관계자를 위한 가치 창출에 초점을 맡은 기업들로 투자를 전환하고 있다며 글로벌 동력에 공급할 태양력, 풍력, 수력에 건설을 해서 이러한 흐름에 선도도 해야 되고 그 전력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채굴 사업도 운영할 수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CME가 비트코인에 대한 파생 상품 거래에서도 갖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지금의 여기에 대한 재미에 더불어서 채굴까지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 아니겠냐라는 주장으로 좀 검토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질병으로 인해서 CBDC가 뜨고 비트코인은 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일 쇼크 있고 해당 질병과 금융위기가 겹쳐서 상당히 경제가 박살이 나져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면서 대체 자산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테더 골드가 최근에 만들어졌고 그거에 따른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도 최근 데이터로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CBDC가 나오게 되면 과연 비트코인은 지게 될 것이냐,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 이유는 CBDC도 지금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도매형, 소매형 형태로 나뉘어놨는데 소매형으로 당장 전환하기에는 여러가지 리스크와 사회적 진통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갑작스럽게 소매형에서 전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만큼 실사용 능률이 떨어지게 되면 그거 자체가 문제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소매형 쪽에 해당되는 비트코인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 최근에 디지털 달러 이야기가 잠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게 나오긴 했지만 뭐 긍정적으로 아직 검토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래도 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최근에 이제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거에 따른 대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측면으로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CBDC에 대한 속도는 빨라질 것이고 그 중간에 있는 비트코인 또한 그만큼 수요도 급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금융위기일수록 그만큼 외환 보유고가 거의 없고 금의 보유 양도 적은 국가들은 거의 다 비트코인 쪽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을 쪼개서 살 수는 없고요. 그리고 달러를 쪼개서 살 수는 없죠. 비트코인은 쪼개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고,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살 수 있는 구도로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지만 달러도 보유량이 없고 금도 보유한 게 없으면 그렇게 부족한 국가에서 대체적으로 국민이 살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때려 맞아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국가가 하나가 도산이 나온다라고 해도 이 중간 지점에서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건 우리가 2018년도 때 매우 많이 공부를 했으니 당연히 알 것이고, 바닥을 찍어야지만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본 투자자 폭락 후 비트코인을 많이 사들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비트뱅크 계좌가 40% 넘게 급증을 했으며 2018년도 말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대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한번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때 당시 2019년도 돌아오고 난 뒤부터는 엄청나게 상승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낙폭이 크면 바로 V자가 나올 확률이 높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본 사람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공포감에 많이 매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인들은 좀 반대적인 생각이 좀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좀 많이 내려갔으니 이번 더 지하로 내려가는 거 아니겠냐 라는 주장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구독자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KYC를 거쳐서 거친 11 계좌 수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싸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오려고 하는 입지가 컸다. 그러니까 KYC나 AML에 있어서 좀 보수적이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우리한테는 좀 얻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암호화폐 아버지가 세운 디지털 달러 재단 자문그룹이 명단을 공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 명단은 총 24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고요. 일단 미국 재무부, 백악관, 그리고 러시아 담당 국장, 세계경제포럼 담당자, 트레이닝 그룹 등등 자문위원들이 참여가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달러보다 효과적이고 스마트한 통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며 새로운 자문위원회의 통찰력과 전문지식을 소중한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디지털 달러 재단은 달러의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를 전환하려고 방안을 연구한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즉 달러의 위상이 이제 천천히 시들어가고 있는 실정에 이렇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대거 참여를 했다는 건 조만간에 금융에 획기적인 변화를 줄 수 있다. 즉 핀테크의 속도가 아주 획기적으로 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암호화폐 투자자가 가장 많은 도시는 샌프란시스코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코인 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2014년도 때부터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내놨던 보고서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보고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평균 투자의 기준 상위 4개 도시는 샌프란시스코, 팔로알토, 오클랜드, 산마테오 모두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위치가 되어져 있다고 하고요. 캘리포니아주에 제외한 지역 도시 중에 암호화폐 평균 투자 금액이 2만 달러가 넘는 곳은 시애틀, 뉴욕, 템파, 피츠버그 4곳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곳 투자자들은 2만 7천 달러 정도가 이상 보유를 했다라고 명기가 되어져 있고요. 미국 암호화폐 투자자는 샌프란시스코, 뉴욕에 상당히 집중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 도시 종합 암호화폐 이용자 수는 4개 도시의 지수를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세 번째로 암호화폐 투자자가 많은 곳은 LA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으로 시카고, 시애틀 순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또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도 봐야 되겠죠. 보게 되면 비트코인 투자 비율이 50%로 가장 많았고 이더리움이 28%, 테더가 4.1로 되어져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라이트코인, XRP, 체인링크, 비트코인 캐시, 테조스 순으로 일단 관심도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 투자가 많은 도시는 샌디에고, 내슈빌, 시애틀,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브론코스 정도 된다라고 하네요.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